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추석 이후 나오는 중대 발표 4가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추석 이후에 새로 발표되는 중요한 부동산 소식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첫 번째 가계부채 대책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추석 이후에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거든요. 자, 지금 가계대출 증가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벌써 2020년 말 대비해서 1월부터 8월까지 잔액 대비로 비교해 보니까 무려 5.3%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치는 6%인데 벌써 8월까지만 해도 거의 90% 가까이 달성이 됐다는 거죠. 이 추세가 이어지면 9월달 정도 되면 정부 목표치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빠르면 10월부터 대출 절벽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도가 내년부터 다시 차오르게 되는데 내년에도 대출이 늘어날 텐데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근본적인 부분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해소를 하겠다, 한마디로 무엇인가, 대출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좀 옥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가계대출 억제 체계로 발표된 것부터 다시 점검하겠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DSR 규제입니다.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이죠. 자, 그런데 이게 내년 7월, 내후년 7월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단계적으로 적용되기로 했거든요. 그것을 좀 앞당기고요. 여기에 적용이 좀 늦게 적용되는 제2금융권도 앞당겨서 적용되는 방안이 빨리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DSR 규제 앞당긴다는 건 사람들 다 알아요. 지금 시장의 관심은 이게 아니라 과연 전세 대출을 규제할 것인가, 이거죠. 자, 지금 이 전세 대출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지금 은행권의 가계 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75%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전세대출이었어요. 이 전세대출 증가세가 가계부채의 증가세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지금 좀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 이후에 주택 매수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 자금을 활용한 부분은 지금 상당수 차단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상 가능한 부분이 한 3가지로 좁혀져요. 첫 번째, 전세 대출 금리 인상 유도, 욕도 좀 덜 먹으면서 약간의 이제 눈에 띄지 않게 전세 자금 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지금 일부 은행들이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적 보증의 한도 축소, 현재 5억까지 돼 있죠. 공적 보증이 2억 2천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겁니다. 이거를 좀 줄일 방법이 있지 않을까?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은 못 줄이더라도 신규 대출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전셋값 대비 대출 한도가 80%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만약에 빌라가 5억짜리인데 전세 금액이 5억인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전세 가격이 5억이 아니라 4억으로 떨어져요. 아니다, 전세 가격이 3억 5천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대출 자체도 지금 불안해지는 환경이 되게 커졌거든요. 특히 오피스텔하고 빌라하고 심각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금융시장의 향후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출 한도를 축소해야 되지 않냐, 지금 이런 주장도 힘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3가지 중에 하나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분양가 개편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자, 얼마 전에 정부가 고분양가 관리 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공급이 증가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추후에 발표하겠다. 먼저 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되는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 제도는 9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은 10월에 각각이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국토부는 이거 분양가를 인상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깜깜이 논란이 있는 이 심사 기준을 좀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볼 때 이건 누가 봐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쇼킹부동산 개인적 전망으로는요, 아마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안 건드린 상황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좀 개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여기서 5에서 10%포인트 시세 반영률을 더 높여줘서 조합한테 빨리 분양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65에서 70%, 허구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은 70에서 80%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시세를 반영해주면 또 다른 문제가 작용된다 말씀드렸죠. 바로 분양가가 9억이 초과해버리게 되면은 특별 공급이 없어지게 되고요.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이게 또 다른 불평등 논란을 낳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가져갈 것인지 제가 볼 때 좀 많은 관심이 좀 쏠려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지난 수요일 날 홍남기 부총리가 연말까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 3법에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중 가격이에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사람은 5% 이내에서 인연상을 했고, 새로 계약하는 사람들은 주변 시세를 다 반영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 전세 가격은 7억이고 어떤 곳은 10억이다. 이 두 가지 시세가 있네.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바꿀까? 제가 볼 땐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 자체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임대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거절 사유가 너무 폭넓다는 거예요. 특히 집주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무조건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 나가주는 것 때문에 사실상 이 법이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 집주인이 들어와서 그냥 사는 거면 다행인데, 자, 그 세입자 내보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다든가, 또는 이제 세입자 내보냈고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편법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일부 월세만 돌려받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이제 규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표준 임대료 도입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5% 증액한 전세계약과 신규 전세계약을 해서 뭐 주변 시세 다 받은 전세계약이 있어요. 한쪽은 5억이고 한쪽은 8억입니다. 그럼 이게 이중 계약이 있잖아요. 이걸 없애는 방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자체를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요. 자, 이 신규 계약을 좀 낮추는 방안, 지자체에서 표준 임대료를 제시해서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게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전셋값에 대한 부작용을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아마 이런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자, 네 번째 사항 보겠습니다. 거시경제 금융회의 주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홍남기 부총리가 이달 하순에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하면서 정책 조합을 조율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누가 참석한다? 이주랑구은행 총재, 그리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와 정응보 금융감독원장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100% 확률로 가계부채와 자산과열에 따른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 회의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0월 12일에 예정된 금통위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8월 26일 날 금리 인상을 첫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채권 전문가들이 11월 25일 날 추가로 인상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지금 8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부작용이 하나도 안 없어져요.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있고 대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 저금리에 대한 확신을 없애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것이 금리 인상 한 번으로는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자주 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 3개월이라도 기다릴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죠. 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더라. 그래서 일부에서는 10월 12일 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금통위 속마음을.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10월 금리 인상 힌트를 여기서 내놓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주랑은행 총재가 이 회의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게 되면 10월 달에 금리 인상도 가능할 수 있겠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추가로 내년 금리 전망이 속속 나왔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년까지 1.25%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보다 2차례밖에 안 올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이후로
낮아진 잠재 성장률에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한국이 과거처럼 고성장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럼 물가도 과거 수준 대비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끼케야 1.25% 올린다 이런 이야기였죠. 자, 반면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요, 올해 한국은행에서는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더 하고요, 내년에 두 번 더 올리면서 1.5%까지 맞출 것이다. 그래서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부동산 시장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저희 쇼킹 부동산도 비슷합니다. 내년에 1.5%에서 1.75%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제가 볼 때는 1.25%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미래를 알 수는 없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물가 관련 지표를 볼 때 내년에 물가가 낮긴 어렵거든요. 그 낮기 어려운 물가 때문에 아마 1.5에서 1.7%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내년에 1.25, 1.75%까지 갔다가 내년 2023년 내후년에 한 차례 더 올리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정말로 큰 조정을 받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은 예측이 참 쉬운 편입니다. 왜냐? 금리하고 공급만 보면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거 부동산 조정의 사례를 공부하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과거의 공식이 안 들어맞을 것 같지만 의외로 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과거의 사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켰던 요소들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